오늘 제가 강의 그 내용은 지금까지 안 했던 건데 근사록을 오늘 이제 소개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근사록은 익히 알고 계시죠? 이거는 경전의 사서오경 외에 경전인데 아주 중요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근사록, 근사록의 뜻은 근자가 가까울 근자고 생각할 사자인데 생각을 가까이 한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사어근을 얘기한 거예요. 생각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근에서 사어근 거꾸로 근사 그러면은 사를 근한다 이렇게 아니라 생각을 어디서 하느냐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자꾸 먼데 이걸 생각하지 말고 바로 가까이 내가 지금 할 일 이걸 먼저 생각해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자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하의 말씀입니다. 그저 논어에 나와요. 논어에 자하가 얘기하기를 이 젊은이 근사하면 그 얘기가 나와요. 젊은이 근사. 아주 이 묻기를 절실히하는 게 젊은입니다. 젊은. 젊은이인 것은 아주 이 질문을 늘 절실하게, 그래서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질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임금이 순이 될 수 있었던 거는 호문이 호찰연이다 하는 게 중용에 나와요. 요순 그럴 때 순임금 있잖아요. 이분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도 요인이 있지만 묻기를 좋아해. 근데 보통 나이 들면은 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나이 들면은 또 아래 사람들이 높이고 또 다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아는 걸로 착각을 하고 또 모르는 게 있는 걸 창피하게 여겨갖고 자칫하면은 묻는 걸 기피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알고 모르는 걸 질문해서 알면은 순간부터 이제 영원히 아는 건데,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안 그러고 아는 척 해버리면 영원히 몰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불취합니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순임금이 늘 묻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얘기를 살폈다. 호찰이연이다.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절실하게 묻고 생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까운데, 근어사, 사억은 가까운 데서 생각을 하면 인이제기 중이라. 그 앞에 한 대목은 더 있어요. 박학이 독지야. 아주 넓게 배우고 그 다음에 뜻을 독실하게 하면, 이거는 논어 자장편 6장에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인이제기 중이라. 인이 그 속에 있다. 이 인도 우리 유학에 인 그러잖아요. 어질 인자. 근데 인은 사랑이라고 하는 남배려, 사랑이라는 뜻이 하나가 제일 있고, 또 하나는 완성된 인간을 인이라고 그래요. 어질 인자를 쓰면서도 완성된 인간, 그걸 전인이라고 그래요. 완전할 전자, 사람인자. 전덕, 전인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덕이 완전하다. 인이지 신이 있지만 다 갖춰서 다 구현하는 사람, 지덕체를 다 조화롭게 구현하는 사람, 이걸 인인이라고 그래요. 어질인. 그래서 인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는 이러한 박학이 독지하고 아주 절실하게 묻고 그리고 생각을 가까운 데서 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 완성의 길로 가니까 인이 그 속에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데에서 취해갖고 근사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사록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교재 296쪽이죠. 그거는 거기 간단하게 이제 근사록이 어떤 책이냐는 소개가 간단하게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원문이 어떤 걸로 구성됐느냐 14권으로 돼 있는데 2권, 2권만 그 중요한 걸 뽑아서 거기다 놨어요. 이건 시간 되면 잠깐 보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 이제 2시간 10시부터 이게 몇 시까지? 12시까지인가요? 그래서 11시쯤 되면은
전후로 해서 잠깐 쉬겠습니다. 10분 쉬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12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그렇게 아시고 시간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선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요 교재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강의를 쭉 할 때마다 이제 교재는 잠깐 놔두고 이제 제 하고 이제 몇 가지 유학을 공부하면 뭐 좋은 게 뭐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수차례 강의하면서 제가 강의한 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생각해 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을 이게 공부하면요, 사서상경, 오경 이런 공부를 하면은 제일 먼저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바뀌어져야 돼. 얼굴이 왜 어떻게 바뀌냐? 아주 자꾸 기쁨으로 바뀌는 거야. 몰랐던 걸 알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진짜 아주 대단하구나 하는 걸 감동을 받게 돼. 그래서 얼굴이 밝혀지고 조금 지나치면은요 묵은 병이 없어져 버려요.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병이 없어져. 그걸 근데 유학을 좀 시원찮게 하거나 그러면은 힘들어하고 얼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찌그러져.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유학을 깊이 알고 공부를 깊이 할수록 이제 하나하나 이게 왜 좋은지 최고 경지까지 밝혀놓은 거예요. 완전한 그 도의 경지로 보면 도력이 제일 높은 데까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해탈, 도노라고 그러죠. 그 경지가 유학에도 충분하게 있어요. 근데 불교하고 다르게 유학은 그 최고 경지를 갖고 이 순간순간을 무시하지 않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불교는 자칫하면은 이 최고 경지로 올라가서 도노 상태가 되면 현실을 떠날 수 있는 위험성, 인간의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는 위험성, 이게 있어요. 유학은 바로 장점이 최고 경지에 있으면서도 순간순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또는 자기가 부딪히는 일에 전부 슬기롭게 해결해요. 우리 이거는 저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회제 이현적 선생을 아시나요? 회제. 경주에 가면 양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서원이죠? 옥산 서원이죠. 거기에 이 주향된 분이 그 회제 선생님이에요. 회제 이현적 선생님은 조선 초기에 뭘로 유명하냐면요, 망제망기당이라는 사람하고 토론을 해. 망제망기당은 그때 50대 사람이고 회제 선생님은 27살 때예요. 망제망기당은 유학의 도를 깨닫고 보니까 아주 하하기 상달이라 그랬거든요. 상달처가 있어요. 그리고 주자는 그거를 1단에 화련관통이라고 그러죠. 관통의 경지가 있어. 그래 놓으니까 세상에 잡사에 연연할 게 없다. 이래갖고 유유자적한다고 하는 그 내용의 편지나 글을 보고서는 바로 반론을 제기하죠. 유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신 게 아니라고. 유학은 유유자적해갖고 현실의 사소한 거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유학이 아니라 유유자적의 경지에서, 달통의 경지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현실의 이 일을 책임지고 또 해결해주고 그리고 정리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 어른의 입장에서 다 알고 보면 애들이 너무 뭐 기차가 빠르냐, 뭐 버스가 빠르냐, 뭐 이런 즐거운 얘기들을 하면은 우리는 나중에 어른이 된 입장에서는 그런 거 따질 거 없죠. 인생은 별것도 없어. 뭐 이래갖고 보면은 이거 따지지 못하는 걸 묵살시킬 수가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애들의 입장에서 애들이 질문 갖는 건 애들의 입장의 그 질문이니까 뭐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걸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 달통의 경지를 가져야지 아주 그걸 무시하고 나는 이 잡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들었어요. 그게 유명한 태극론에 대한 논쟁이에요. 태극이 이 궁극적 진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얘기한 거니까 현실하고 떠난 건 줄 알아. 아니에요. 태극은 아주 최고의 경지의 극을 얘기한 거지만은 이 순간에 전부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일상적인 거 버리지 않으면서 그 경지를 갖는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얘기한 게 회제가 27살 때 망제 망기당과의 태극 논변입니다.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 태계와 고봉의 4단 7정 논쟁이 있기 전에 이 태극 논쟁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태계 선생님도 이 저 회제 선생님이 왜 대단한지를 이제 알고 높이고, 그래서 동방오연으로 높여져 갖고 문명 배양이 된 거죠.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 유학을 공부를 하시면은 어떻게 돼? 얼굴이 늘 펴져야 돼. 그리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계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뭐 많은 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에 감사하고, 건강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너무 많은 게 감사할 게 많아요. 이제 그러면은 여유가 생기게 되고 지혜가 이제 생기고, 그리고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만 더, 혹시 김의신 박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김의신 박사. 제가 유튜브라고 요새 젊은 애들도 이제 컴퓨터 발달해갖고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세상이 이제 바뀌어졌죠. 그래서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열어서 본다. 그러면 대단하죠. 그래서 유튜브가 이 회원이 10,000명이다, 10만 명이다 이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제 100만이 넘어가면 대단한데, 어느 날 유튜브를 딱 열었는데 처음 유튜브 얘기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튜브에 200만 이상 최고의 조회수를 갖고 있는 게 김의신 박사의 강연이었어.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얘기가 들어있어서 한 50분인가 쭉 강의인데, 전주의 그 MBC 텔레비 방송국 개국 기념 저기로 해서 초청 강사예요. 근데 그 김의신 박사는 누구냐 하면은요, 암의 세계적 대가예요. 암 연구 뿐이 아니라 치료. 근데 그 어디에 있는 교수냐 하면은 우리나라 교수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분은 군산 출신이에요. 근데 공부해 갖고서 미국에서 그 의학계로 또는 이렇게 해 갖고서 미국의 텍사스에 보면은 세계의 암 치료가 최고 비싼데, 최고 좋은 데가 텍사스에 있어요. 텍사스에 이 암센터 MD 앤더슨이라고 그랬는데, 텍사스 대 의대에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암 치료하러 와요. 그래서 거기서 암 치료를 받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늘 암 치료하면서 느낀 거, 생각한 거, 이걸 정리한 강의예요. 그 강의가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고 근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은 암의 인자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몸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암이 없다가 병이 생긴 게 아니라 암의 인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 스트레스 많으니까. 첫째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우리 세상 사는 게 다 뜻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투성이죠. 스트레스가 암의 요인을 자극해서 자꾸만 그 염증 내지면 이런 걸로 바꾸면서, 그러면서 그 인자들이 모여갖고서 점점 딱딱해진 게 암이에요. 근데 그게 암이 딱딱해지기 전까지 수없이 경계를 보내준대요. 너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럼 몸 벌써 상태가 이상하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치료를 안 받고 괜찮으려니 병원 안 가는 게 뭐 대단한 걸로, 약 안 먹는 게 아주 대단한 걸로 자랑으로 오해가 되면 큰일. 그래갖고 나중에 가니까 말기다,
3기다, 4기다. 그게 암이에요. 그래서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암에 지금 안 걸렸다. 이것도 축복이에요. 암에 이미 걸렸다. 그런 분인데 여기 이 자리에 있어서 치료가 지금 됐다. 그러면 대단한 거지만은 어쨌든 안 걸렸다고 하는 건 대단해. 근데 앞으로 안 걸릴 거다. 지금까지 안 걸렸으니까? 아니에요. 언제든지 또 다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갖고 여기 김의겸 의신 박사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 3개 환자들이 다 오는데 제일 안 낫는 사람이 있대. 결국은 치료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직업군이 있대. 어느 직업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김의신 박사 얘기가 제일 안 낫는 직업의 종류가 의사래요. 의사가 왜 안 낫느냐? 자꾸 의문이 제기고 따지고 말이야.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낫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에 비해서. 왜 그러는지를 그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 방사선에 이미 걸려서 온 사람들이니까 약물 치료가 5단계가 있대요. 그 처음에 약물로 다 치료하면은 그 바로 잡을 수 있으면 50% 생존율이고, 그 다음엔 30%, 그 다음에 10%, 마지막 가면 1%래요. 마지막 단계 약을 복용하면. 근데 지금 당신은 약물 복용에 30%의 생존율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라면요, 한국 사람들은 화부터 낸대. 아니 내가 이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완전히 100% 낫는 걸 착각하고 오는 거야. 여기 세계 최고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 반응이 다르대요. 대체로 30%만 해도 난 살 가능성이 있는 게 감사한데. 그래서 바로 감사하고 고맙게 생기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그 치료에 아주 큰 영향을 주나 봐요. 그래갖고서 따지고 또 약 지키라 그러면 분석하고 또 자기 맘대로 고집피고. 그래서 한국의 의사들이 제일 안 낫는데 근데 제일 잘 낫는 사람도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국에서 온 할머니래. 왜 한국에서 온 할머니가 잘 낫느냐? 그것도 암도 하나의 치료 과정의 자기와의 싸움인데, 제일 첫째가 마음의 안정이에요. 이미 걸린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면은 자꾸 그게 안 좋은 쪽으로다가 확대가 되는데, 이미 걸린 거에 대한 거를 수긍하고 긍정하고, 그리고 남은 거를 어떻게 잘 보내고 가느냐, 이런 생각으로 바꾸나 봐요. 그 할머니들이 아마 본인 할머니 돈으로 오기는 어려우니까 아들, 딸, 무슨 딴 사람의 그 후원으로 해서 왔겠지. 미국에 온 것만 해도 고맙고, 그 다음에 의사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약 먹으라니까 그대로 지킨대요. 꼬박꼬박 지키고 즐겁고 감사하고. 근데 놀랍게도 기적을 발휘해서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예를 들면서 아주 그 사례를 얘기하는데, 그 강의 내용이 좋아요. 거기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거는 바꾸죠. 그러면 암을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이 약을 공부하면요, 맞아, 이거야. 이게 깨닫고 느끼고, 그런 게 바로 이제 하나하나 마음을 넓히고 편안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첫째, 마음이 편안하게. 그냥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고는 안 돼요. 왜 편안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이치를 따져야 돼. 돈 버는 사람에게 돈 벌지 말라 그러면 되겠어요? 돈 버는데 그 벌어서 뭐 할 거냐는 이치를 알아갖고 어떤 마음으로 버느냐는 대로 분석해 들어가야 그 다음에 편안해지고, 나중에 돈도 그거는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 하나의 도구였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뭐가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첫째, 늘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냐면 나태주라고 전에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말씀 다 드렸던 내용들의 하나예요. 나태주.
지금 살아있는 시인이에요. 1900 몇십 년대인가 그저 저희가 45년생이네. 1945년생인 나태주인데 이분의 시 중에 제일 좋은 시가 선물이라는 시예요. 그 선물이라는 시가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이다. 시 내용이 그래요. 오늘. 그게 오늘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어제에 연속된 똑같은 오늘이 아니에요.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오늘이야. 그러니까 늘 생각을 같이 그냥 묶어서 거기에 빠져버리지 말고 오늘 눈을 뜰 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 새로운 하루를 가진 거에 대한 감사, 이런 게 좋아요. 전에 구상시인이라고 있었다 그러죠. 카톨릭 구도자적 시를 쓴 분인데 그분이 카톨릭이라고 그러면은 내세일 천당, 천국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 마지막 유작이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유작이 오늘이라는 시예요. 오늘 신비의 셈인 하루를 맞는다 이렇게 시작돼요. 오늘이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 이 하루지만 이 하루 속에 저기는 그 얘기예요. 구상시는 오늘 하루는 그냥 살짝 있다 없어지는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한 부분이야. 그게 요 오늘 속에서 영혼과 연결이 돼. 옛날서부터 쭉 인간이 살아오는 게 오늘에 연속된 축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영혼에 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채우리라 하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구상 시인은 마음이 비운 삶을 살리라.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최고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는 무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심. 우리 과학에서는 무심이라고 그러면 자칫하면 마음 자체도 전부 없애버리는 걸로 오해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아예 안 갖는 걸로. 아니에요. 마음은 어차피 태어나서 죽는 순간에 활동하고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 이천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심이라고 하는 것보단 무사심이다. 사심을 없애는 거. 사라는 거는 내가 나의 몸을 갖고 있는 게 사예요. 사가 중요하지만 자꾸 성숙된 경지로 가면 나의 집착하는 마음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 그게 나에 연연하지 않아. 그게 무사심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각자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억은이라 근사록이니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이 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저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안 그래요? 어쨌든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가장 소중한 생명도 연연하지 않는 차원까지 올라간다. 그럼 대단한 거. 그게 무사심이에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혹시 기독교, 카톨릭 믿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원래 마음은 이 돈은 없어도 육체는 힘들어도 마음은 부유하고 아주 그냥 풍성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풍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어떤 게 마음이 가난한 거냐? 마음의 가난함이 최고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마음을 비워서 갖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게 최고인지 여실하게 아시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게 최고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여야 천국에 하느님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저는 그래서 뭘로 예를 들 수 있냐면 기독교 얘기로다가 한다면 저는 기독교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창세기초에 인류의 인간 속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무사심의 사례야. 대표적인 인물이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왜 대단한 그 무사심의 경지를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이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수방하고 그러는 역사 창세기초에 처음 인류의 조상으로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나온 뒤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근데 하느님의 말에 충성스럽게 따르는 아주 순종자야. 하느님 말씀이면 무조건이야. 그랬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뭘 요청했는지 알아요? 그게 창세기초에 거기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번제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희생양으로다가 해서 번제를 지내는 건데 하늘에 다음에 번제를 지내도록 해라.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번제는 네 아들이니라. 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늦게 난 아들이야. 이것도 이삭이라는 아들이야. 이삭이라는 아들이 얼마나 소중해? 아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다가 못 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도대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하느님이 번제로다가 가장 귀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번제로 올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나이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리하겠나이다. 그 칼을 빼는 순간에 하느님이 뭐라고 그래요? 됐다. 다치지 마라. 찌르지 마라. 내가 오늘 너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너에 대해서 복을 주리라 하는 게 나와요. 그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가장 소중한 걸 버릴 수 있다. 이게 무사심이야. 무사심의 사례를 그렇게 이해하면은 가장 귀한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기꺼이 낼 수 있는 경지가 있어요. 그게 되면 이제 최고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연연할 게 하나도 없어.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유학에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정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명이라는 건 뭐예요? 목숨을 마치는 건데 목숨을 마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편안하게 죽는 거야. 죽는다는 것도 의식 못하는 게 정명이에요. 우리 오복 알고 계시죠? 오복. 그 서경에 홍범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참 이 세상을 착하게 올바르게 산 사람에게는 하느님이라는 얘기를 안 써요. 동양에서는 천이라고 그래. 하늘이 복을 줘. 그 첫째는 뭘 주느냐? 딴 사람보다 오래 살게. 아니 딴 사람보다 비교급이 하면 좀 이상하니까 자기 수명을 천수를 다 누리게 하는 게 수예요. 무조건 오래 사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유학은 장수를 강조하는 게 아니야. 천수를 다 구현하는 거야. 그게 수야. 다 자기 천수를 누리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다 뭐 때문에 진탕 부어라 마셔라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생활을 어지럽게 하고 막 그냥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제명에 못 살아. 그거는 불행인데 착하고 올바르게 산 사람, 성실하게 산 사람에게는 수를 주고 거기에 맞는 부가 따라가요. 부가 부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먹을 걸 만들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강령, 건강해야 돼.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한 걸 강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돼? 진리를 좋아하고 덕을 좋아하고 진실을 좋아하고 그걸 호덕이라고 그래. 덕을 좋아해. 그런데 맨 5번째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그게 정명이에요. 정명이라는 건 죽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내가 죽을 거다 의식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병 걸렸다 해도 괜찮은 거고 병원에서 하루만 알아도 벌써 하루 동안 죽음을 생각하니까 아니야. 잠자듯이 아프지 않고 오늘 지금까지 할 일 다 하고 그 저녁에 피곤해서 잤는데 잠을 잤는데 저 세상이야. 그게 정명이야.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무사심으로 산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우연히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늘 그게 쌓이고 쌓인 사람에게 드디어 주는 복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얘기를 돌려서 아까 김의신 박사하고 마지막 얘기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뭐를 얘기했다 했어요?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 인자가 전부 암의 인자인데 따뜻하게 하면은 암의 인자가 자꾸 이제 죽어요. 그래서 한의사에서 한의원에서 뜸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좋은 건데 어쨌든 편안하게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 늘 뭐예요? 마음에 편안한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섭생을 잘해야 돼요. 섭생을 잘 가려서. 그래서 그저 단백질, 탄수화물 그런 게 있는데 탄수화물 위주로 먹지 말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조금씩 이제 단백질 쪽으로 바꾼다든지 영양을 균형 있게 먹는다든지 치우치지 않게 좋다고 해서 많이 먹어도 해가 돼버려요. 항상 자기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골고루 갖춰 먹는 걸 잘 먹는 거예요. 섭생. 그리고 늘 뭐예요? 운동, 지속적인 운동을 하나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 얘기했냐면 할 일, 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좋아. 아무리 나이가 먹었다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늘 이렇게 이런데 무슨 강연이 있으면 나와서 참여도 하고 뭐 오늘 많은 내용 지식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깨달아도 좋고 그냥 노는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그래서 그렇지만 한 가지 할 일을 늘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오늘 이 근사록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근사록은 우리 근사록 알기 전에 우리 유학의 경전부터 먼저 알고 이것도 근사록도 이해하면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교재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유학의 경전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뭐였어요? 육경이야. 누가 만들었어요? 공자가 책을 편집을 했어요. 공자가 이 세상에 도를 구현하려고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아. 그 다음 차선책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하려 했더니 제자들도 그것도 똑똑한 제자 또는 저기 있는 사람 먼저 죽고 이게 여의치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교재라도 만들어서 후대에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그걸 통해서 자기 뜻을 알고 진리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저술이에요. 그래서 육경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그 다음에 뭐예요? 악경. 그래서 육경인데 악경은 진시황제 이후에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 전해지는 건 오경 갖고 얘기하는 거죠. 오경. 그래서 오경의 그 핵심 내용이 뭐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왕이면 얘기 나왔으니까 다시 점검하고 넘어가죠. 시경은 문학의 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시경의 핵심은 뭘까요? 그렇죠. 사무사예요. 시경은 시를 아들이 지나가니까 공자님이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100월에는 아들인데 너 시를 배웠냐? 안 배웠습니다. 시를 배워라. 요새 한시, 시 이거는 문학적인 전문가들이 배우는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리 알고 가까이 안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만나면 시로서 대화한 거예요. 그 시가 아주 생활 언어야. 만약에 너 시를 모르면 면벽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면벽이 뭐예요? 벽을 딱 앞에 대고 서 있는 거야. 아주 그냥 앞이 꽉 막혀. 보이지도 않아. 한 걸음 내 걸을 수도 없어. 그게 면벽이. 그래서 시경을 갖고 자꾸 이해를 하면은 세상 원리도 알게 되고 시각을 확 트이게 되고 나 아주 생각하는 게 넓어져.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감성이, 정감이 순수해져. 그걸 사무사라고 그래요. 생각이 늘 순수해지도록. 순수가 뭐예요? 그게 순수가 공심이에요. 공심이 뭐예요? 그게 무사심이야. 다
같은 얘기야. 다 나중에 연결해 보면 사회에 집착하는 게, 사회에 집착에서부터 시작하죠.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날 위해서 사는 거지. 근데 최고 경지로 올라가면 내하고 남이 같다는 걸 알게 되면 남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경지가 나온다고. 그게 반드시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최고 성숙하면 이젠 나에 연연하는 걸 뛰어넘는 게 무사심이야. 그게 공심이고 그게 바로 천심이에요. 자, 거기까지만 가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시경이야. 그 시를 많이 자꾸 접해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경은 역사 기록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역사라는 건 옛날부터 사망오제부터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 인멸되고 또는 없고, 그때 문자가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문자에서 만들기 시작해서 나온 역사가 요순시대부터야. 그걸 옛날에는 사고에 있었는데 그것도 공자님이 묶어서 아주 역사의 중요한 내용만을 모아놓은 게 서경이야. 그래서 서경은 요전 편부터 시작했지. 연임금이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렸는지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요, 순, 우, 탕, 문왕, 무왕, 주공, 그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역사가 아주 중요해요. 그 역사 내용을 단순하게 모아놓기만 한 게 서경이야. 이제 그걸 평가를 내린 건 나중에 춘추로 넘어가요. 근데 어쨌든 서경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서경.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그게 핵심이에요.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 요지. 요새 MZ 세대라고 그래요. Z 세대라고도 그래. 밀리언 세대. 밀리언이라 그러면 20세기에서 21세기 한 세기가 바뀌는 시대에 전후로 태어난 사람들을 MZ라고 그러는데, 그 젊은 애들은 지금 길게 얘기하는 걸 아주 질색으로 여겨. 인터넷을 통해 갖고 핵심이 뭐냐, 결과가 뭐냐, 여점이 뭐냐, 요거에만 치중해. 그래서 그걸 아주 저러는 게 방송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전부 15초 안에 해결해. 그 15초 있죠? 광고 같은 거. 그게 압축돼서 핵심을 딱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핵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섭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 요지 이런 걸 꼭 우리도 아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서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경의 결론, 핵심 내용은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 뭘 이 역사책에서 배우려고 그러는 거냐, 그 여기 칠판에 뭐 쓰긴 좀 그래서 그게 세금변의 결자쓴 흠자예요. 흠양할 흠, 아주 공경할 흠. 그래서 그 연임금이 항상 순임금한테, 우임금한테, 밑에 신하들한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하는 줄 알아요? 서경을 한번 보시면 나와요. 흠제하라부터 시작해. 잘난 척 하지 마라. 어디 가서든지 누구든지 공경하고 듣고 겸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는 게 흠이야. 그 흠자가 좋아요. 그게 나중에 공경할 경자로다가 바뀌어요. 강조하는 내용이. 그래서 흠이 경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공경. 그게 서경의 핵심은 흠이야. 천하를 다스리는 게 뭐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부터가 뭐가 돼야 돼? 존경하고 배우겠다는 마음이 대통령의 마음, 세계 지도자의 마음이야. 그걸 놓치고서 얘기하면 벌써 이미 끝난 거야. 근데 그 중요한 거를 지금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으니 답답하지. 지금 대통령 되는 거 간단해요. 흠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사심을 나는 안 갖겠다. 대통령 가지면서 사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무사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나를 도와준 사람들만 쓰거나 거기에 빠지는 일이 없겠다. 나는 오로지 백성과 더 나아가선 하늘의 뜻대로다가 최선을 다하고 봉사에다 나오겠다. 그래서 몇 개 조목만 딱 얘기해도 분명한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만 그 용어를 정확실하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 그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 그걸로 인해서 지금 둥탕칠이 되고 있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흠. 그걸 중용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흠자를 뭘로 바꿨느냐면 공손할 공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중용에 보면 독공이 천하평이라고 그러는 게 나와. 공손함을 독실하게 실천해서 저절로 나와. 누굴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가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공이야. 그 바보라 그런 게 아니야. 능력과 실력은 천하의 이치를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늘 더 높은 데에 진리가 있다는 걸 알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독공을 했더니 그게 천하가 다스려진 거야. 천하평의 원리는 독공의 공에 있는 거예요. 그게 공이고 경이고 흠이야. 그게 대통령과 지도자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야. 잘난 척하고 따라오라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럼 벌써 이미 의심하게 되고 백성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 그게 유학에 이 서경이나 맹자나 이런 거라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좀 나아. 그것도 한 번도 안 보니까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여튼 서경 그래. 시경, 서경. 그 다음에가 뭐예요? 역경이야. 역은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우주의 원리를. 근데 처음에 점치는 걸로 나온 거죠. 옛날에는 길흉을 따지는 거야. 무조건 알 거 없어. 그냥 이건 흉해. 하지 마. 이거는 해. 좋아.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점치는, 옛날에는 모든 걸 하늘의 뜻에다 점친다 해서 점치는 마음을 갖고서 그 다음에 거북이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초점을 통해서 길흉을 딱딱 나눠보는 게 주역책인데, 공자님이 주역책은 무슨 주역이에요? 역경은? 아까 시경, 서경은 모은 거예요. 모은 속에서 뺄 건 빼고 편집한 뜻이 있는 거지. 공자님의 뜻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건 없어요. 모았다고 하는 거야. 편집한 거야. 편집에 그 큰 뜻이 있지. 좋은 거, 아주 중요한 거를 빠트림없이 모아놓은 게 시경, 서경이야. 근데 역경은 보완한 내용이야. 저술은 아니지만 보완이야. 없었던 걸 만들 때 저술인데 수리부작이라 그랬거든, 공자님은. 나는 옛날에 있는 걸 진술해서 보완 설명은 했지만 없는 걸 새로 만들진 않았다. 겸사의 말씀도 되지만 그런 뜻이 또 거기 들어있어요. 창작한 건 아니야. 주역이 있는데 거기다 뭘 보완했어요? 왜 길이 되고 왜 흉이 되느냐? 이걸 먼저 알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알고 보니까 착한 마음을 가지면 길한 거야. 술수를 쓰면 그건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오래 가지를 못해. 그래서 이 길흉의 원리는 도덕심이라는 것을 밝혀준 거야. 하늘의 이치대로다가 순리대로다가 무사심의 마음으로 처리한다. 그건 다 길이야. 근데 그 사람이 살기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미래는 빨리 알고 싶고 그래 갖고 나온 게 저기지만, 그래서 그게 나온 책이 10익이라는 부록입니다. 주역의 부록. 그래서 10익. 계사전도 쓰고 문헌전 또 쓰고 그 다음에 단전, 상전, 설계전, 잡계전 이래 갖고 하여튼 보완 설명을 한 게 주역. 그게 10익이야. 근데 주역은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고 공자님이 길흉의 원리까지 밝혀서 설명해줘서 그거를 의리역이라고 그래요. 도덕역이라고 그래도 되고 의리역. 공자님의 역은 그 전에 있는 건 점치는 역을 복서역이라고 그래. 복서역이었는데 공자님에 와서 무슨 역으로다가 의리역으로다가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드디어 주역이 뭐가 되느냐면 경전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점칠 때 점쓰는 거는 점술의 하나의 실수니까 잡서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드디어 주역이 공자님의 부록이 나온 뒤에는 경전으로다가 승격이 된 거지. 근데 어쨌든 공자님의 부록에 의해서 경전이 승격됐던 간에 주역의 핵심은 한 글자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이왕이면 주역 공부해도 그걸 먼저 알고 나중 가서 알아도 되긴 해. 먼저 알고 오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확인 절차가 계속 여실해지니까 더 재미가 있지. 한 글자 뭔지 아시는 분? 하늘의 원리야. 음양의 원리야. 천지의 원리야. 주역이 굉장히 어렵대.
근데 알고 보면 그건 뭘 얘기하려고? 중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 화불급이 없는 거. 이게 중이야. 그 중을 가르쳐 주려는 게 주역이. 그걸 시중이라고 그래. 때의 상황에 맞아야 돼. 그러려면 반듯한 것이 바탕이 돼야 돼. 그래서 중하고 정을 얘기하기도 해요. 중정, 중이야. 그래서 항상 하괴의 이요, 상괴의 오요가 중이거든. 중을 강조하고. 천지가 있다면 중의 역할을 하는 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천지인의 인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요, 오요를 얘기하고, 그 시중을 얘기해. 치우치면 부서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중해서 나온 책이 중용책이야. 그래서 과불급이 있으면 안 돼.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아무리 착한다 하더라도 지나치면 벌써 중이 아닌 거야. 그건 흉한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착한 게 시원찮게 착한 거야, 그게. 착한 게 착한 게 아니야. 착한 걸로 표방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착한 거를 무조건 그냥 덤벼들지 않고 수용하고 혼자 자기가 다 껴안고 자기 책임으로 아는 게 착한 건 줄 알아. 그거는 덤벼들고 성질내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착할 줄 모르지만 진짜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병들어서 죽어 또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착한 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 진짜 착한 건 뭐예요? 미움이 없는 거야. 미움을 전제로 해놓고 참고 그건 착한 게 아니야. 미움이 없다는 건 나이로 따지면 60의 이순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 미운 운명이 없어. 그 원인무효라고 그래. 그 법률적 용어로다가. 원인이 아예 없어진 거야. 우리가 이 싸워서 이기고 백전백승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야? 그 싸움 잘하는 사람, 손자병법이 최고로 치잖아요? 손자병법의 최고는 뭔지 아세요? 싸움이 안 일어나는 게 최고야. 일어난 뒤에 싸워서 이기는 건 차선이야.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본질이고. 그걸 먼저. 그러니까 그게 착한 사람의 심성에는 원리를 알고 천리를 아니까 뭐를 미움의 대상이 없어. 오히려 불쌍해.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데 얼마나 저 사람이 이 욕심에 불타서 무지해 이치를 몰라서 그래갖고 저렇게 됐나. 알고 나면은 저렇게 못할 텐데 저러면 본인이 끝이 안 좋을 텐데 그걸 걱정해. 그러니까 그걸 착한 것이 아주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상황에 맞는 걸 아는 경지야. 시중에 중. 그러니까 무조건 착한 게 무조건 사랑이 많다? 사랑이 많은 게 최고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게 얼마나 대단히 중요해. 중요한 건 알지만은 그 사랑이 많다 해서 맹목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애들 다 버려. 그렇잖아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니야. 애까지 죽이는 거야. 그 사랑을 내 속에 내재해서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에는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사랑에는 비판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유학에서는 의라고 얘기해. 사랑을 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인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가 들어가야 돼요. 의가 비판이거든. 옳으니 그러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갖고 인이 돼야 진짜 인이지, 그냥 의가 없는, 정의가 없는 인은 맹목적 인이야. 무골호인이야. 아예 사나운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을 줄 모르지만 진정한 인한 것이 진정한 어진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과 의가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가 많은 사람을 한자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선비사자라고 얘기해요. 의사, 열사, 비판성이 강한 거야. 근데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바뀌면 그거는 흑백 이론으로 가는 거야. 아주 못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비판을 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되라고 비판하는 거야.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걸 딴 말로 바꾸면 의는 인을 구현하기 위한 의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의를 구현하기 위해 의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인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인을 위한 의일 때 의가 비판의 의미성을 갖는 거예요. 반대로 인이 많은 사람을 군자라고 그래요. 의가 많은 사람을 선비라고 그러는데, 인이 많은 사람은 뭐가 바탕이 돼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의가 바탕이 안 되면 상황에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만 쏟아놓으면 맹목적 사랑, 무골호인이 돼갖고 그거는 더 나빠지는 거야. 뼈대 있는 사람보다도 못해. 옳고 그른 걸 판단 못하면 결정적인 실수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인과 의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모듬이 돼 있대. 그게 밖으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예예예요. 예라고 하는 건 인과 의를 안고 나온 거, 행동을 얘기하는 거지, 인의를 버리고 그냥 의식만, 행동만 예절을 차리는 거, 그건 껍데기 예절이에요. 진짜 속독독이 이해가 되려면 인과 사랑과 정의가 내재돼서 그게 밖으로 표출돼서 그래갖고서 행동화됐을 때 그게 예입니다. 이제 그걸 인식하는 게 이제 지이고, 그런 기반에는 신이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까 뭐까지 얘기 나갔어? 시경, 서경, 역경. 역경에서 뭐 얘기했어요? 중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를 갖고 쫙 연결을 해야 돼요. 자꾸 그냥 따로따로 토막 쳐놔놓으면 안 돼.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연결이 돼야 돼. 이 근사록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수없이 많은 경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경전을 갖고 활용하면서 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근사록이 아주 좋아요. 이제 그건 또 이따 근사록만 집중 얘기할 때 얘기로 하고, 지금 근사록 이전에 경전들이 있다가 왜 근사록이 나왔느냐 이거 얘기하려고 육아의 경전에 하나인데, 이것도 경전 얘기를 지금 하는데, 시경, 서경, 역경, 그 다음에가 예를 모아놓은 책이 예기야. 예를 그냥 관원상제 예를 그냥 모아놓은 것이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모아놓은 건 의례라고 그래. 의례. 선비들의 예에 대한 실습 내용. 그래서 의례라고 하는 거와 얘기가 달라요. 의례는 뭐예요? 관원상제, 육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례, 육례 이런 것들을 하나 의식저차를 담아놓은 거, 선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게 의례야. 근데 예의 행동거지를 왜 하는 거냐? 왜 그 절차가 필요하냐? 음양의 원리와 천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 예기예요. 예의 이론서지. 그러니까 예기는 예 이론서예요. 예 실천서는 의례야. 국가예를 담고 있는 거, 국가 제도를 담고 있는 건 주례고, 그 예에는 세 가지가 있어. 의례, 주례, 예기. 그 중에서도 오경에 들어가는 예기는 예 이론을 모아놓은 거죠. 우리 다 아는 거지만 다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잘 이해하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죠. 근데 예기의 핵심은 한 글자로 아니면 두세 글자로 뭘까요? 우리 선생님이 아주 공부 많이 하셔서 핵심을 잘 하셔. 무불경이야. 무불경. 아까는 사무사였는데 시경은, 무불경이라는 건 경하지 아니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불경, 경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 이중 부정사가 들어간 거야. 그리고 뭐뭐 하지 말라는 금지사도 들어가 있어. 그 경하지 아니함이 없다는 건 한 글자로 얘기하면 경이지요. 경. 근데 무불경이라고 왜 썼는지 내가 그 전에 학생 시절에 좀 답답했어. 그냥 경이라고 쓰고 요약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니야. 맛이 다르고 이미지가 다르고 내용이 달라. 무불경이라는 건 경하지 아니함이 없다는 것은 강조로서 경을 얘기한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속성을 거긴 담고 있는 거야. 한 번 경하지 말고 뭐를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경해라는 쓰기 의미가 무불경이야. 그냥 경 써도 되는데 그거를 지속적인 걸 쓸 때에는 지경이라고 그래요. 지경, 가질 지자. 가질 지자를 써서 지경 그러면은 경이 계속된다. 대개가 이제 지경을 강조하죠. 경 한 글자를 쓰면 단어인데 지경이라면 계속 갖는 거야. 그걸 지속성으로 무불경이야. 근데 무불경은 지속성만 있는 게 아니야. 자발성까지 있어. 경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얘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강조의 무불경도 있지만 지속성의 경도 얘기하고 자발성의 경 얘기하려고 무불경이에요. 경이 뭐예요? 경.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상대방에 대한 공경이야. 그게 경이 애보다 더 높은 경지야. 그거 알고 계시죠? 애는 사랑이야. 인간의 정감으로 다 통하는 거야. 아주 어쩐지 좋은 거야. 아주 저 사람 없으면 못 살겠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로 결혼하지. 근데 그걸로 사랑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그건 결혼할 때까지만 유효한 거야. 사랑이 있어야 합쳐서 결혼하니까. 결혼한 뒤에는 뭐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려고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이혼해버려.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부터 뭘로 바꾸는 거예요? 애에서 경으로 바꾸는 거예요. 경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공경이고 배려야. 여태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은 맛만 보였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안 좋은 면이 나와. 본성이 나왔구나 이러면 안 돼. 그 단점, 장점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 사람의 장점을 잊지 않고 있는 게 배려야. 그게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보다 한 차원 높은 게 상대방에 대한 인정, 공경이죠. 그게 있는 사람이면 오래오래. 그래서 그렇게 가는 사람을 공자는 안영이라는 사람이 논어에서 높여요. 안영이라는 사람은 부의경지다. 참 오래 가도 경을 잃지 않고 있구나. 대단하다 안영이요. 안평준이라는 사람은 지나라의 많은 왕들, 제후들을 섬겨서 아주 자기 역할 다 한 사람인데 어쨌든 경을 잊지 않고 그 경을 강조한 게 예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경 중에 시경, 서경, 역경, 예기 뭐였어요? 춘추. 춘추는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춘추는 바로 역사 사건을 뽑아서 그걸 평가를 내린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가르쳐 준 거. 그래서 핵심은 춘추의예요. 대의야. 의 중에서도 가장 큰 의리. 비판 정신이 들어있는데 가장 올바른 정의를 밝힌 책이 대의야. 그래서 춘추대의라고 그럽니다. 자, 요렇게 얘기한 게 오경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 예기가 3예가 있고 춘추도 3전이 있고 그러면 그 두 개씩 합치면 구경이 되고 구경이 또 논어맹자가 들어가면 11경이 되고 그 다음에 효경까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하까지 들어가면 13경이 된 게 이제 경전이 확대된 거예요. 그랬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너무 번잡해갖고 많다. 그래갖고 그걸 줄여서 사서로 바꾼 게 송나라 때야. 송나라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확 변한 거예요. 자, 공자님서부터 수천 년 내려오다가 송나라 때 와갖고 송나라 때 6명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송대 육현이라고 그래. 꼭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인물을 알아볼 때 공자 이전에 요, 순, 우, 탕, 문왕, 무왕, 주공, 공자, 맹자, 순자 요 10사람을 꼭 알아야 되는 것처럼 공자 이후에 이제 시대가 송나라까지 내려와서 6명이 꼭 있는데 그 사람도 꼭 알아야 돼. 그게 누구냐면 염계주돈이, 강절소홍, 횡거장제, 그 다음에 정호, 명도정호, 이천정의, 그 다음에 회암주의. 그래서 6사람. 그래서 6사람 중에 정말 이걸 다 대표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의야, 주자야. 그래서 공자가 아주 앞에 선진시대의 대표인물이라면 후대의 대표인물은 누구예요? 주자예요. 그 주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뭐야? 이 주자학이 되고 그걸 조선시대 국가 이념으로 해갖고 꽃을 핀 거야. 이 내용이 똑같다 그래갖고 주자의 내용이나 한국의 유학자 태계율곡이나 우암이나 뭐 이런 분들의 내용이 같은 거다. 그건 잘 못 보고 있는 거야. 피상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거긴 이론을 제기했다면 여기 와서는 뭐를 한 거예요? 이론이 꽃을 핀 거야.
열매를 맺은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생활 속에 구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 유학하고 한국에 유학하고 달라요. 한국에 와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 대단한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조선일보에서 보니까 지난주인가 토요일날 신문에 보니까 저기가 나왔어요. 반가 사유상 있잖아요. 반가 사유상. 사유상. 나무로 만들면 반가 사유상이고, 새로 만들고 금을 입히면 금동 반가 사유상이라고. 그거를 국립박물관 관장이 사유의 방을 따로 만들어 갖고 그걸 집중 조명했어요. 그걸 왜 조명했느냐? 그 사유상이 불교의 상징의 예술품이거든. 그거는 옛사람들 또는 서양 사람들이 극찬을 해. 그 모습이나 자태나 모양이나 이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불교가 인도에서 왔지만은 꽃을 핀 건 어디서 피는 거예요? 그 동남아시아 다 퍼졌죠. 꽃을 핀 게 한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한국에서는 꽃을 피느냐? 한국의 고유한 사상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꽃을 피워내는 거야. 거기에는 종합적인 게 있고 이타적인 사양이 있고 고유 사상 바탕에서 그걸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국의 고유 문화가 왜 대단한 것도 그걸 알아야 돼요. 한국의 고유한 문화의 우수성에다가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의 꽃을 만들고 유교가 오면 유교의 꽃을 만드는 거예요. 다 그래. 그래갖고 어느 나라보다 강도가 세. 그래서 불교의 조각 예술품에서의 한국의 꽃을 핀 거지만 사상도 똑같아요. 불교가 한국에 와서는 교종, 선종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고 실천하는, 오늘날까지 생활화하는 불교가 되고 있어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에 의해서 주자에 의해서 이론화됐지만은 중국에는 흐리멍텅 이제 뒤는 저기인데, 이게 조선에 와서 꽃을 피워갖고 아주 대단한 인물이 만들어져. 그게 누구야? 인물로 얘기한다면 그게 나라가 멸망하는 때 꽃이 열매가 보이는 거야. 그게 안중근 같은 사람이. 안중근 같은 사람을 장개석 총통이 한탄을 하는 거야. 유교인이 주작을 맡은 선비상이 중국에 1억이 넘는 인물이 있었는데 왜 한 명도 안 나오냐 이거야. 한국에서 좁은 데에서 어떻게 척박한 데서 여기 나오냐. 대단하다. 감동도 하고 그래. 우리가 우리 걸 너무 최고라고 쳐도 안 돼요. 지나치면은 그거는 잘못된 또 문제도 되지만 냉정하게 보고 장점을 알아서 거기에 오늘날 특성을 잘 이해해야 미래가 열리는 거야. 지금 한류가 나오니까 우연히 어떻게 다 나온 건 줄 알아요? 이게 드디어 세계화되면서 드디어 세계가 하나가 된 시대에서 꽃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꽃이 필 거예요. 뭔지 아세요? 지금 패스트 라이시 교수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선비정신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드라마에서 나중에 이제 예술로 영화로 그래갖고 게임 얘기까지 나오고 음악까지 점령이 다 됐잖아요. 이제는 정신문화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신문화를 아는 날 세계는 감동할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미래 방향도 알아야 돼요. 한류가 그게 단순한 한국의 그 세계화가 아니에요. 그건 한국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돈과 연결이 돼. 그래야 한류가 10조, 20조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경제와 또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거를 이해한다면 한국의 왜 대단하고 유교가 왜 의미가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정리한다면 아까 누구의 주자 얘기하다가 얘기가 길어졌어요. 근데 송대의 주자가 종합했는데 주자가 종합한 책이 이제 5경, 9경, 13경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사서로 바뀐 거야. 사서가 뭐예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것도 핵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논어의 핵심은 뭐에 있는 거야? 논어. 인이야, 인. 어떻게든지 인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사랑의 인도 되고 완전한 인간, 완성된 인간의 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자의 핵심은 뭐예요? 의예요, 의. 어떤 게 옳은 거냐, 판단이 뭐냐, 비판의 내용이 뭐냐,
그게 선비 사상의 원조가 이 중국의 유학적 입장의 원조는 맹자야. 선비장 정신의 원조는 우리나라 고유 사상이에요. 그게 중국에 맹자가 오면서 더 각성돼 갖고 강도가 세진 게 조선 선비죠. 조선 선비는 강도가 세요. 생명을 다 버려도 후회 안 해. 그게 바로 성리학이 들어와서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성리학에 도움을 된 책이 바로 근사록이. 자, 어쨌든 그거는 저기고, 아까 노노, 맹자, 대학의 핵심은 수신제가 평천은 우주 다스리는 내용이에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경에 있는 거예요. 경. 공경할 경. 그 대학의 내용은 경에. 그 다음에 중용은 천인관계 얘기한 거예요. 핵심은 성에 있는 거예요. 말씀 한 번에 이룰성. 그렇게 사서가 나왔는데 그 뒤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 뒤에 나온 책이 바로 뭐예요? 주자가 이제 있을 때 나온 책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실천하는 내용을 제자한테 유학에서 실천한 내용, 이걸 묶어놓은 책이 소학책이에요. 소학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후대에 아주 원나라 때, 중국에서는 원나라 때, 송나라 지나고 원나라 때 소학 실천이 최고야. 소학이 모든 거의 핵심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학은 조선시대에 대단히 중요하고, 한원당 김정필 선생은 소학 동자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소학이 중요해요. 그거 아주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 일부 내용이 좀 어렵고 옛날 게 좀 있는가 하더라도 본질의 실천한 내용은 다 들어있어. 그 다음에 주자가 친구가 오니까 같이 송대 그 앞에 육현인 중에 주돈이, 그 다음에 아까 정명도, 정의천, 장행건 네 사람이 다 핵심이야. 그 핵심을 또 추리면 정명도, 정의천이고, 또 핵심을 추리면 정의천이에요. 그래서 이 주자학을 정주학이라고도 그래요. 정주학. 송대 육현인데 어쨌든 그 송대 육현에 간 글 중에서 송대 사현, 주돈이, 정명도, 정의천, 그리고 장행거 네 사람의 글 중에 핵심되는 걸 뽑아서 묶어놓자. 핵심되는 걸. 그걸 만든 책이 근사록이에요. 그 근사록은 아주 이 진리서부터 시작해서 공부서부터 수양서부터 시작해서 수신제가 지극해서 14개 분야로다가 정리해서 중요한 걸 묶어놨기 때문에 활용하는 게 우리 최고예요. 근데 그게 철학이 들어있어. 이론이 들어있어. 그래서 성리학이 들어있어. 그래서 유학에 성리학을 이해하려면 근사록을 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면 뭐예요? 우리 심경이 있었지. 수양론에 대한 걸 뒤에 주자의 재전제자인 그 뒤에 나와갖고 심경, 진덕수라는 위대한 인물이 또 나오죠. 그래서 심경에 대한 책을 모아놓고 수양에 대한 걸, 그리고 대학연일에는 왕들의 필독서를 만들어 편집하고, 그래서 두 개가 아주 유명해요. 진덕수라는 사람이 심경과 그 다음에 뭐예요? 대학연일.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날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근사록이다. 사서보다 뒤에 나왔지만 사서보다 못하다 그러면 안 돼요. 사서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책에 봐서 이해하는데 중요한 책이야. 이걸 갖고 이해하면 사서가 더 이제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더 올라가면 오경이 왜 중요한지를 연원을 다 알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얘기가 이 근사록이 나오게 된 경전의 내용을 갖고 했는데, 지금부터 쉬었다가 한 5분만 쉬면 될 것 같아요. 15분 죄송한데 5분만 쉬고 그 다음에 근사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보너스로 하나 제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새 저기가 나온 거 아셔야 돼요.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화를 해결하는 문제가 시작이 열렸어요. 노화.
노화 알죠? 노인이 되면 점점점 늙어가는 걸 노화라 그러는데 전에는 당연한 걸로 늙으면 때가 되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어요. 노화도 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온 사람이 미국의 싱글레어 박사인데 하버드대 교수예요. 의대 교수인데 DNA를 유전인자 전공하는 학자예요. 노화도 병이기 때문에 치료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써놨다가 여러분들 요새 아주 인터넷이 좋은 게 한글로 써놨다가 찾으면 그냥 잘 자세히 뭐 수없이 나와. 노화의 종말. 싱글레어 박사의 글인데 왜 노화가 병이고 치료가 어떻게 되느냐. 그 치료는 불로장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젊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다는 거 하고 그 약이 나왔어요. 약이라기보다는 식품인데 NMN이라는 거예요. N자 두 개 사이에 M이 들어간 거야. NMN. 이것도 그것만 치면은 인터넷에 다 나와.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파니까 그걸 직구해야 돼. 직구는 어디에 요새 그 무슨 회사야. 직구 빨리 해주고 물건, 해줘. 쿠팡만 치면 그의 NMN에 대한 소개가 뭐 나오고 미국서 어떻게 직구하는 것까지 다 해결해 준다고. 어쨌든 두 가지.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제가 NMN이라는 약을, 이 식품을 지금 2달째 먹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그 비싸갖고 몇천만 원 했던 게 몇백만 원으로 떨어지더니 지금은 한 알에 2,000원으로 떨어져서 2개월짜리면은 40알이 들어있는, 60알이, 한 달이 30이니까 60알 들어있는 2개월짜리 약이 13만 원인가 12만 원 넘으니까 2,000원씩이죠. 한 알에. 그렇게 굉장히 이제 저렴해져서 누가 먹을 수 있는 이제 식품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활기가 막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목소리가 더 커졌어. 가뜩이나 큰데. 자, 그러니까 그건 아주 특별히 보너스로 알려드린 거니까 알아갖고 확인해 보시고 하도록. 자, 그럼 오늘 근사록에 대한 얘기를 남는 시간에 잠깐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여러분들 있는 책을 보고 거기서도 중요한 것만 뽑아서 탁탁 멘트하고 원문 소개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자가 생애, 저자의 생애 이렇게 나오죠. 1번. 그게 바로 주자가 여동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조겸이에요. 호가 동네이기 때문에 여동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동네 여조겸이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그래서, 우리 문집이 아까 사현, 주돈이, 정명도, 정의천, 장행거 문집이 너무 많고 거기에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요점만 뽑아갖고서 그걸 주제별로 묶어보자. 이래서 만든 책이 근사록이에요. 그 근사록이 아주 그 뒤에 저술의 목적이 바로 거기 나오죠. 한 10여일 모으면서 14권으로다가 돼서 만들어서 간행한 게 1178년이야. 1178년. 그러니까 1178년이니까 송나라 때 일이죠. 송나라 때.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려 때 얘기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근사록인데, 이 근사록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경사서의 내용들을 다 담아갖고서 중요한 것을 주제에 맞게 막 설명한 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경 공부를 다 하고 이 근사록을 봐도 되는데, 근사록에 나와 있는 중요한 대목을 논어에서 나오는구나 그러면 논어를 거꾸로 역추해서 공부해도 좋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의미의 단계를 통해서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박사 논문 쓰는 사람들이 보면은, 태계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쓴다. 그러면 태계 전설을 다 읽고 써야 옳은 거죠. 근데 태계 전설을 다 읽고 쓰려면은 죽을 때까지 봐도 못 봐. 그러니까 요령이 뭐예요? 앞에 쓴
박사 논문들이 전부 퇴계전서에서 중요한 거 뽑아갖고 논문 썼잖아요. 앞에 쓴 사람들이 퇴계전서에 중요한 걸 뽑은 걸 먼저 봐갖고 그걸 정리해갖고 시간이 있으면 원전을 보는 쪽으로, 원전 다 보고 쓰는 쪽도 하나 있고 하나의 그 틀을 갖고서 원전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 나중에 그 두 가지가 다 만나고 나면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체로 근사록은 바로 사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걸 근거로 삼아서 하나하나 해면은 사서도 공부하고 오경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는 뽑아놓고 보니까 총 622개예요. 그래갖고 14개로 나눴는데, 그게 바로 이 첫째는 진리가 뭐냐, 궁극적인 게 뭐냐, 이게 도체편이에요. 이게 조금 권 1, 2가 좀 어려워. 양도 엄청 많아. 이게. 그래서 그저 도체하고 권 2는 공부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도체편이 51개고 학문편, 위학편이 111개야. 합치면은 160개예요. 나머지 권 3서부터 권 8까지 다 합쳐봐야 160개가 안 돼. 그래서 번역본이 3권이 나왔는데, 요게 지금 제가 갖고 온 번역본이에요. 근사록 집회 그래갖고 요 번역본이 이게 3권으로, 요 3권을 다 안 갖고 오고 한 권만 갖고 온 거예요. 3권인데 권 1, 권 2만 여기 들어있는 게 이 첫 권이에요. 이거 하는데 1년 공부가 걸린 거예요. 다 완독으로. 근데 이 내용이 뽑아놓은 거니까, 밑도 끝도 없이 뽑아놓은 거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뭘 위해서 쓴 건지, 어떤 거와 연결되는지 하는 거는 번역만 갖고는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강의를 들으면 그 뜻이라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사록 강의를 지금 CEO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번 주에 띄게 돼요. 다 끝나. 그래서 다 1년 걸렸죠. 코로나 때문에 2년 걸린 셈이에요. 1년 쉬고 막 그래갖고. 어쨌든 요게 권 1, 한 권에 권 1, 권 2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권 3서부터는 이제 지식을 어떻게 이루느냐, 지를 어떻게 이루느냐, 알을 어떻게 하느냐, 알의 문제가 권 3이고, 그러면 어떻게 수양하느냐, 그게 존양이고,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이겨내느냐, 권 5 극기고, 그렇게 나온 게 개인 문제예요. 수신의 얘기를 3개로 펼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가도는 집안, 재가 문제고, 권 6. 그 다음에 출처, 시제, 치법, 이거는 정사, 권 7에서 권 10까지는 전부 다 이건 정치 문제예요. 정치에 나갈 거냐 말 거냐서부터 비롯해서 정치를 어떻게 하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법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권 11서부터 권 11, 이거는 교육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권 12는 뭘 경계할 거냐, 권 13은 2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하고 다른 입장이고, 그리고 2단은 우리가 사입이라고도 그래. 같은 거 같은데 아니야. 그래서 조금 입장을 달리하는 걸 2단이라고 그래. 근데 입장만 달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이제 그걸 해라고, 2단의 해라고 그래요. 2단이 누군지 아세요? 공자가 얘기한 2단은 누굴까요? 2단은 다를 이자에다가 단서단자야. 시각이 다른 쪽에서 접근한 거야. 그리고 일부분만 얘기해. 전체를 얘기했는데 일부분만 얘기하든지, 그것도 2단이야. 또 그 해석을 다르게 해서 그건 또 다른 2단이 돼. 그 2단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이데올로기 비판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대에도 개설이 됐지.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이 이념은 다 좋은 것 같아. 각자 다 좋고 취향에 따라서 선택이 다를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게 더 문제가 많으냐, 각각 장단점이 있고 옳은 게 있어요. 옳은 게 많을 수 있도록 더 위험한 거야. 옳은 게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 따져서
반이 50이죠. 49%까지 진실이야. 근데 51%, 그 1%가 더 많은 거지. 하나는 부족한 거고. 1%가 더 많으면은 그 51%가 가짜면 그거를 결론은 가짜야. 그걸 사이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이비는 비슷해. 그게 같은 사자야. 근데 나중에니까 아니야. 역시 꽝이야. 이게 사이비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 같은 거에 홀딱 넘어갈 수가 있어.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그 모든 사람 다 잘 살게 해준다는 게 아주 그럴듯하지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좌익이라고 하는 그 선진이라는 이름을 표방한 속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야. 수용을 했는데 수용을 안 하면 안 돼요. 자기만이 옳아. 탁상공론이라도 옳아. 이건. 그리고 반드시 수단 방법을 가려서라도 성공해야 돼. 그걸 폭력혁명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수한 거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축성에 있는 거예요. 신축성은 뭐예요? 민주주의도 잘못될 수 있고 문제가 있어. 복지 문제가 공산주의보다 약할 수가 있어. 그걸 보완하는 거, 잘못을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우수성이야. 그러니까 보완하면 되거든. 근데 사회주의 이거 이번에 경험을 해봐서 다 알겠지. 해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이거는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서 최고의 능력 있고 인격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가를 맡기고 다스려야지. 우리들 그리고 반드시 성공, 반드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니에요. 수단과 과정도 중요하고 반드시 성공할 필요 없어. 내 대신 하면 돼. 내가 한다.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게 파시즘, 나치즘 전체주의예요. 왜 일본이 처음에 뭘 갖고 나왔어요? 대동아 평화론을 얘기했어요. 동아시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대동아 일본의 평화론이에요. 그게 일리는 있는데 뭐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권위주의로 넘어오고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내가 해야 돼. 지금 중국도 이제 어려울 때는 꼭 암소리 해놓고 죽은 듯이 있더니 이제 잘 살게 되고 돈이 있고 힘이 생기니까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는 쪽으로 나가잖아요.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만이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나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한국만이 아니야. 한국도 세계 평화에 이익을 담당한다고 해야 겸손이 있고 참여가 있는 거지. 그게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에요. 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똑같이 평화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내가 주도가 되고 나만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국수주의, 전체주의입니다. 파시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나만이 아니야.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은 좋긴 한데, 책임감은 좋은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 나도 세계에 동참한다.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 해도 협조하겠다. 이런 자세로 이제 가야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뭐 얘기에다가 얘기가 이렇게, 2단. 2단. 그래서 공자님이 2단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향원이야. 향원이 왜 2단이야? 남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쓴 사람이거든. 남이 시골에서 최고라고 존경받아. 아까 저기도 얘기했잖아. 불치한문 얘기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이 먹어도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에게도 모르는 것은 배우자. 이 자세가 좋은데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딴 사람 눈치 보는 사람, 그리고 완전한 채 하는 사람, 이게 향원이야. 그거는 나쁜 짓 하는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냐? 나았지요. 나쁜 짓 해서 해를 꽂히는 건 아닌데 그게 더 큰 해를 주는 거예요. 왜 더 큰 해를? 한 번도 진실에 가본 적이 없어. 남 눈치만 보다 끝난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내가 들어가야 그게 요순이 되는 건데, 향원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남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는 걸 그걸 영어로다가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운동권에서 돈 막 쌓아 붙이는 거, 백성들 표 위에서 환심 쌓기 위해서 돈 무적 뿌리는 거, 이게 바로 향원 짓이야. 남을 위해서 진실로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할 게 뭐냐, 절제할 게 뭐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데 그냥 우선 표부터 받자, 그리고 좋은 소리나 듣자. 그러니까 평생 남 눈치 보다가 죽는 거야. 그게 향원이에요. 그건 덕지적이라고 그랬어요. 맹자가 있을 때 이단은 누구야? 맹자가 있을 때는 양주 목적이에요. 양주는 개인주의를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없으면 소용없다. 그 일리는 있지요. 내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나만 한다. 그러면 벌써 이단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일모 천하래도 내 터락 하나를 뽑아서 천할리로 깨더라도 안 한다는 게, 그 남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 이기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벌써 그건 양주가 이단이다. 목적은 반대야. 이 생명 다 바쳐 겸해 모두 사랑하자. 그 겸해를 얘기하는 건 좋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자기 집에 와보니까 식구들은 굶어서 죽었어. 그건 잘한 거냐 말이에요. 전체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내 가족, 그리고서 내 가족만 안다고 그러면 한계가 있지만 그 열린 마음을 갖고 확대돼 나갈 때 겸해가 진정한 겸해가 되는 거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부분적 이론의 한계, 이걸 지적한 게 맹자예요. 묵적, 양주.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오니까 불교, 도교가 이제 극성을 피는데, 불교가 왜 이단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깨닫고 도노가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맑게 살고 가난해 마음을 비우고 무심으로 산다는 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갖고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인간을 돌아볼 것도 없다가 되면은 그거는 누굴 위한 깨달음이냐가 되거든. 그래서 굉장히 인간을 벗어나고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 또 그 다음에 도가는 자연주의에 매몰돼 갖고 인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자연의 중요성을 아는 건 좋은데 자연에 매몰돼서 은둔하는 대로 빠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 와서는 누가 이단이 된 줄 알아요? 서학이 이단이 된 거예요. 서학은 천주교를 포함해서 서양 과학을 포함한 넓은 의미예요. 근데 천주교가 왜 이단이냐? 그건 영생을 말하고 착한 걸 강조한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천당 지옥을 설정하고 있다는 자체보다도 뭐를 위해서? 기복사상이라는 거예요. 기복사상이 뭐예요? 복을 기원하고 죽고 난 뒤에 천당 간다는 건 다음을 위해서, 대가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유학에서는 대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가 그러니까 하는 거야. 천당 없어도 돼. 내 착한 마음을 구현하겠다. 자기 목적적 행위라고 그래요. 그 맹자가 얘기했죠. 힘조지도는 매일 우리가 도를 구현하고 착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 욕지 자득이라. 자득에 있는 거예요. 대가 없어도 돼. 남을 보고 남 눈치 보는 걸 위인지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학은 대가 없어도 자기 구현하고 자기 도리 다 하다 가는 거다. 양심에 따라서. 그게 유학이거든. 그래서 현실에 무시하지 말고 항상 사랑으로, 내가 되면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 사랑이 친친, 인민, 백성 사랑하고, 그리고 애민, 자연 사랑으로 해서 나중에 천과 하나가 되는 경지로 가는 거. 이게 바로 방법적 차별주의에 의한 육아이론이거든. 이런 사상에 볼 때, 위정척사파라고 그래요. 조선시대의 위정척사파, 조선시대 선비들이 서약이 들어왔을 때, 천주교 들어왔을 때, 천주실이라는 게 있어요. 마테우리 칠하는 사람이 천주교가 무슨 뜻이냐 하는 걸 한자로 설명해서 번역해 놓은 책이 천주실이야. 1500년대에 광동에 먼저 도착한 뒤에 500년, 600년 동안 쭉 천주교에 대한 공부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했어요. 모르는 게 아니야. 무조건 서양에서 왔으니까 읍세자가 아니야. 지식인들은 천주시리를 다 봤어요.
보니까 이거는 천당 지옥을 설정한다는 자체부터도 기복성이야. 그게 없어야 돼. 물론 백성들을 위해서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다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은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걸 비판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또 보완된다면은 천주교나 기독교도 의미가 있죠. 근데 처음엔 제사 문제 때문에 부딪혔지. 서양의 그 천주교 입장에서는 로마 교황이 이거는 저기라고 제사가 이단이라고 우상이라고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교황이 자꾸 질문을 해보니까 중간에는 미신이다. 예수회가 아닌 딴 쪽에서는 도미니코회 같은 데서는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우리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 사건이 1700년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선조 위패 불태워버리고 그랬던 게. 그건 좁은 의미의 시각이거든. 나중에 천주교에서 교황이 1900년대 들어와서는 우상이 아니다.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전통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 선조에 대한 그 의식은 제사 지내도 됐다. 그래갖고 천주교는 지금 가능하면 예배도 하지만 천주교 제사도 같이 진행하는 걸 하죠. 그게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단인데 이단 설명이 너무 길었어.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성현에 대한 얘기. 여기 요, 순, 우, 당, 분들이 왜 훌륭한지, 윤임금이 왜 훌륭한지 아세요? 한 글자씩만 뽑아서 얘기해봐요. 그것도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해. 윤임금은 어떤 분이야? 어질 인자를 놔도 돼요. 인한 분이야. 윤임금은 그 얘기해도 돼. 왜 인한 거냐? 자기 혼자만 사랑을 구현할 수는 없거든. 자기 살아있을 때만 사랑이 구현되니까. 그러니까 그 어진이를 알고 높여서 인물을 맡겨서 연장시킨 거, 즉 순을 발탁해서 연장시켜서 또 100년을 연장시킨 거, 그 마음이 어질인이야. 순임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효에서 발탁된 분이에요. 어버이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어버이는 없는데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만난 거야. 아버지가 변해갖고 이복 동생하고 3번 죽이려고 그랬지. 그 욕심에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부모에 대한 마음을 믿고 부모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부모에 섬겨갖고 50살 돼서 가마를 줘갖고 부모님을 바뀌게 한 사람이 순이었거든. 대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섬기지 못할 부모가 없고 사랑하지 못할 자녀가 없다는 걸 역사에 확인시켜준 사례야. 그래서 순임금 그러면 한 글자로 얘기하면 효. 우임금은 뭐예요? 그는 착할 선자를 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 글자씩만 쭉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우임금은 늘 착한 말을 들으면은 절을 했어. 고맙다고. 우배창언이라고 그래. 착한 선. 탕임금은 혁명을 처음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서 혁명이라는 건 여태까지 신하로 있던 사람이 뒤집어 엎은 거거든. 그게 가능하냐는 건 맹자가 얘기했지.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그건 한 시원찮은 인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다. 그래갖고서 탕이 처음 성공했기 때문에 혁명에 성공한 거예요. 반대로 본래는 선양이었거든. 천하를 주는데 내가 맡을 수 없다고 삼양지덕을 발휘해갖고 받아갖고 순리적으로 내려왔던 걸 저 임금 시원찮다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백성들 대신으로 뒤집어 엎은 게 첫 사람이 탕이야. 그래서 그 탕임금 앞에는 이를 성자를 둡니다. 성탕이라고 그래요. 성탕, 그 뜻이야. 탕임금은 뭘로 천하의 민심을 받았느냐? 중으로. 중용을 구현했거든. 항상.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요, 순, 우, 탕. 문왕이 제일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에게. 중국 사람들 속에서 제일 좋아한 사람. 천자는 아니었지만 좋아한 사람이 문왕인데 문왕은 뭐 때문에 좋아했냐? 그 순수할 순자를 놔도 돼. 순이라는 건 순수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렵고 불쌍하지. 보면 울어 그냥 너무 불쌍해서. 순임금의 순수성.
그 순. 그게 사심이 없는 무사심이에요. 그게 순이야. 공심, 순수. 그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게 퇴계를 해서 시호를 주는데 순자를 줬죠. 그래서 문순공이야. 이제 그런 게 통해요. 순자예요. 그래서 그 문왕은 순이고 무왕은 뭘까요? 무왕, 문왕, 무왕. 무왕은 또 혁명을 한 탕임금 이어서 또 혁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항상 의로서 살았어요. 의리로서. 아까운 사람다고 해서 거기 무시하지 않고 또 멀다고 하고 있지도 않아. 늘 의리를 갖고 항심을 갖고. 그래서 인간을 그 의자예요. 주공은 뭐냐? 주공은 핵심이 그 부지런할 근자야. 앞에 있는 사람들 사상을 다 종합하고 실천해서 그걸 갖다가 밤에 생각해서 맞아 이러면은 자지도 않고 일어나자 맞아 아침 실천하고 그랬던 사람이 근이야. 부지런할 근. 공자는 뭐예요? 핵심이 이제 그 뒤에 아까 도통이 나왔죠. 인이야. 맹자는 의야. 순자는 예야. 이렇게 이제 한 글자씩 다 인물의 특성이나 송대 육현도 마찬가지. 한 글자씩 얘기되면 주돈이는 태극이고, 그 장행거는 기구, 정명도 정의처는 이구, 그리고 주자는 이걸 종합한 거지. 합이고 이렇게 글자들이 한 분들의 이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럼 그 정도로 하고 이 근사록을 우리나라에 와서는 뭐가 돼 있느냐? 번역본이 아주 중요한데 번역본 이전에 주석을 누가 잘 냈느냐?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주석을 잘 낸 사람이 거기 섭채가 나와요. 그 섭채. 그걸 꼭 체크해 놓으시면 돼. 중국에선 섭채. 섭채. 그 섭자가 잎사귀 엽자인데 요새 전부 사학자들도 이걸 엽이라고 읽어. 그건 한자 자전으로 읽는 거지. 근데 논어에서 반드시 인명을 쓸 때에는 특수성으로 그거는 섭이라고 그랬어요. 논어에 섭공이 나와요. 엽자인데 섭이라고 불러. 그래서 저도 섭채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알고 엽을 쓰면 괜찮은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엽이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자전에 따라서 소금화된 거예요. 자, 그것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사계 김장생 선생이 서기를 의문을 보완해 갖고 완성시킨 사람이 우암시열 선생이 완성해서 간행을 해요. 그게 유명해. 그리고 아까 오늘날 번역서로다가는 요게 중요하다. 요거 뭐예요? 근사록 집회 성백효 씨가 요거 주석 낸 게 그나마 제일 자세하게 많이 달아나서 참고가 되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책을 좀 보면은 저기가 나와요. 맛보기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그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문장 읽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서 설명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 여러분들 몇 페이지예요? 도체 권일 도체 51조 써놓은 게 몇 페이지죠? 301페이지. 그거 맨 위에 서부터 쭉 내려가세요. 번호를 매겼으면 좋았는데 그 여러분들 책 만들 땐 번호를 안 매겨놨어요. 그래서 번호를 매겼으면 그 몇 장에 해당한 걸 고른 거니까 그래서 좋았을 텐데 그 첫 번째 있는 거 그냥 첫 번째 두 번째로 넘어갈 테니까 첫 번째가 유명한 태극도설이야. 이걸 꼭 봐야 돼요. 이게 주렴계의 태극도설이 그림도 그렸고 설명도 했어요. 이 태극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태극은 여태까지 주역에 음양의 원리로 주역이 되어 있는데 음양의 원리의 기반은 태극이다 하는 것만 나왔는데 결국은 태극은 음양의 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양과 모든 존재를 있게 한 최고 원리, 이걸 절대 원리라고 그래요. 그걸로 올라가 버린 게 주렴계의 태극이에요. 그래서 태극이 우주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주 창조 과정을 설명한 게 태극도설입니다. 음과 양이라는 건 빛과 그늘인데 천지를 얘기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그 일주일 걸려서 천지 창조하잖아요. 그거와 같아. 그걸 이 원리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 그게 태극이야. 태극이 동해갖고 그래갖고 음양을 만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래서 우주 만들어내는데 태극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태극은 우주의 궁극적 원리를 얘기한 거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 구현을 다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한자로. 그걸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와요. 글자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완성된 모습, 진리를 체득해서 실천하는 걸 인극이라고 그래요. 아까 태극은 물리적, 이적 측면의 태극이지만 인극이라는 걸 아시겠어요? 임금이 임금다와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임금이 최고의 완성된 인간이 됐어. 승군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거를 극자를 쓰면은 황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극도 있고 인극도 있고 황극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최고의 진리 구현자. 태극, 인극, 황제 황자예요. 황극, 황극. 뭘로 완성시키는지 아세요? 거기에 들어있어. 그래서 핵심 내용을 찾으면 돼. 그 1번에 D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올라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중정인의가 나왔어요. 중정인의 찾았어요? 그게 핵심이야. 바로 중정구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주령계가 뭐 갖고 이거를 태극도를 그리고 설명했냐면 두 가지 책 갖고 간 거예요. 하나는 주역책, 하나는 중용책. 주역의 핵심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얘기할 때 중, 정, 얘기했잖아요. 그 중이라고 얘기해도 돼. 근데 중의 기반이 정이니까. 정은 공간적 얘기고 중은 시간적 얘기예요. 공간적 입장에서는 정위가 중요하지만 시간적 의미가 더 포괄적이니까 중이 정을 포괄하지. 그래서 중정이에요. 이거를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인의가 되는 거예요. 인의를 행동으로 되면 예이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알면 치이고 그런 것처럼 인의예지가 되지만 맞추림하면 인의고 인의를 또 맞추림하면 하나로 뽑으면 뭐예요? 인의야. 인의로 모둠이 되지. 아까 중정을 중으로 모둠 되듯이. 그거 찾았죠? 그걸 그러면 그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정을 실천하려면 시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그 뒤에 붙어 있어요. 주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 마음을 버려야 돼. 정. 마음의 욕심을 제거해야 돼. 여기 정이야. 동정의 정이야. 야, 근데 요 정자가 마음의 욕심을 비우면 마음의 욕심이 없으니까 깨끗하고 안정하고 편안한 건 되겠지요. 그래서 정역정, 안정되는 게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건 나중에 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냐면 동역정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고 있으면 참선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갖고 정이 되지, 주정이 되지. 그렇지만 유학은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하고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 만나면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면서도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는 게 동역정이야. 야, 그게 차원이 더 높은 거예요. 정역정도 중요하지만 동역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 주렴계는 주정이라고 얘기했지. 자고 제가 얘기한 걸 동그라미 쳐놓으면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긴 얘기가 있지만 그게 핵심이다. 두 번째로 넘어가 봐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뭘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저 순서대로니까 다음 장 넘기면 안 돼요. 그 한문의 원문, 묶음을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얘기한 걸까요? 성은 무의요. 찾았어요? 그게 주령구회가 얘기한 건 그 두 개야. 그걸 뭘로 봤느냐면 중무라고 아까 중이라고 설명했는데 딴 말로 얘기하면 그게 성이야. 용어가 다르고 한자가 다르다고 모르다 그러면은 그건 답답한 사람이에요. 딱 바뀌어도 알아야 돼. 성이 이게 뭐예요?
성실할 성자인데 이게 건괴의 핵심이 성이야. 이게 중용의 핵심이야. 성이. 천도가. 천도가 뭐예요? 천리, 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이야. 성은 세 가지 들어있어요. 여긴 무의라고 얘기했지. 하나도 한다는 생각도 없는 경지가 성이야. 성무의. 그거 있죠? 지금 저하고 잘 따라 내려가야 돼요. 첫 번째 굵은 거, 두 번째 지금 몇 페이지에 지금 몇 페이지? 페이지 바뀌면 못 찾아. 301쪽 맨 위서부터 내려오니까 큰 묶음은 이미 넘어갔고 두 번째 묶음에 가보면 성무의가 나오잖아요. 그 성, 그걸 동그라미 쳐놓고 세 번째로 내려가면 뭐예요? 그 세 번째 이천 선생 말로 시작하죠? 거기의 핵심은 뭐냐? 거기도 중하고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화야. 중화. 희로애락지 미발 위지 중이요. 중. 발이개중절 위지 화다. 이게 바로 그 주역에서 얘기한 적연부동 가미수통의 그 내용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은 뭐가 나와요? 천부위명이요. 물소위 성이죠. 그 명하고 성이 나와. 요 명이 하늘로부터 받은 명령이고 내가 50이 되면은 명령을 아는 지천명의 명이야. 명이 다름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성이 같음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같음에서 나와갖고 다름으로 살다가 나중에 같음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 그걸 딴 철학적 용어로, 성리학적 용어로 하면 성과 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13번, 그 밑에가 뭘 얘기했느냐. 밑에는 요거는 항께 얘기한 거예요. 항. 첫 줄 쭉 끝에 가보면 항이라는 게 나왔는데, 항상 항자가 그냥 변화가 없는 걸 항상 있는 걸로 착각해. 그건 관념으로 있는 거예요. 항이라는 건 변화하는 게 항이야, 바로. 그게 비일정지위야라 그랬어요. 벌써 딱 고착되면 벌써 항이 아니야. 검은 거가 기가 막힌 소리가 나.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 걸 계속 유지하고 들으려고 악여치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소리가 끊어지고 없어지는 거지. 소리가 계속 나오는 속에 항의 원리가 있다는 거. 이런 게 참 어렵지만 주역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15번 밑으로 내려오면 이와 의를 설명했어. 이와 의, 재물위리요 처물위의라 그랬죠. 재물위리 처물위의, 한 줄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와 의를 설명한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해요. 이는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의는 처물, 거기에 대처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충신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 맨 밑에 페이지인가요? 맨 밑에 페이지에 가보면 충신으로 시작되죠, 문장이. 그 충신. 이게 바로 건괴 얘기하는 거고 대활제천이고 이게 맹자의 호연직이고 이게 성얘기고 중용의 성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아까 양자가 나와요. 양자 시작되는 것만 얘기할게요. 그게 바로 양주 목적이 왜 문제 있냐는 걸 설명한 거야. 그건 전부 중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학에서 최고의 올바른 건 중용이야. 중용에서 벗어나면 유학자라 하더라도 그건 이단이야. 그러니까 이단이 따로 우리 유학 아닌 사람만 이단이 아니에요. 유학해도 이를 알고 중용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횡거 선생이 나오죠. 횡거 선생. 여기서부터 이제 장행거 얘기야. 장행거는 기 설명한 거예요. 우주가 기로 돼 있다. 그 문장이 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대목은 아주 장행거가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우주에 천리가 있듯이 인도 인간의 본질이 모든 데 인이 있다. 그래서 채물부류, 천이 채물부류, 천이 채물부류, 인이 채사분류, 무불제. 요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천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인도가 인간이 내재되어 있는 거다. 이게 1권에서 제가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2권으로 넘어갔어요. 2권은 내용이 111조인데 그 첫 번째가 염계선생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성의천이 좋아요. 그 성의천 찾았어요? 염계선생.
이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성인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유학을 성학이라고 그러죠. 성학십도 그러고 성학지표. 성인이 목표인데 사실은 최종 목표는 아니야. 최종 목표는 어떤 거예요? 하늘이야. 하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주점계 선생이 얘기한 성인은 하늘을 목표로 해. 공자는 성인으로 만족하고 성인으로 자처하고 그러지 않았어. 항상 하늘이요, 하늘이요 그랬어요. 이 하늘이 종교적 하늘이라고 그래도 되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밑에 큰 대목이 또 묶어진 게 나온 게 있어. 호기문호대 시작되는 거 있죠? 이게 유명한 이천 선생님의 호학론이야. 이게 시험에 본래 염계주돈이 선생이 정명도 정의천이 염계 선생 밑에 가서 공부했어요. 16살 때. 염계 선생이 워낙 훌륭한 분이라 이정의 아버지가 보고 같은 관리직으로 있었던 밑에 부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맡기겠다 그래갖고 15였을 때 보냈더니 염계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명도 정의천한테 어린 학생들이죠. 요새 고등학생 정도 되지. 너희들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했냐? 안현이 뭘 목표로 살았는지, 안현이 왜 호학이라고 이 공자님이 칭찬했는지 그거부터 알고 시작해라. 그걸 이 버릇처럼 얘기했어. 안현이 호학은 왜 호학이에요? 이론 공부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지행이 합일된 거야. 아는 것도 최고까지 올라가고 그걸 불천로 불이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불천로 불이가. 불천로는 화내지 않는 거니까 수양이 최고가 된 거고 불이가 허물을 2번 하지 않는다는 건 인식과 지혜가 최고로 올라간 거야. 지행이 합일된 게 불천로 불이가예요. 그게 공부하는 목적이고 그거를 위해서 살고 하늘을 향해서 가라. 그게 호학론이에요. 안현을 호학이라고 유일하게 칭송했거든. 그때 칭송한 내용이 뭐냐? 근데 이천 선생님이 대학교 들어가려고 중국에서는 그걸 국자감이라고 그랬어요.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나 마찬가지예요. 국립대학인데 서울대학교라 그러지만 옛날엔 국자감이야. 들어가려고 봤더니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안현이 왜 호학이냐 하는 게 딱 나왔어. 그 선생님이 늘 얘기 들었던 게 나온 게 이거야. 근데 답안지를 썼는데 기가 막혀. 이게 답안지 내용이야. 이천 선생님의 호학론, 안현 호학론의 답안지인데 기가 막혀. 요새 논술 문제로도 완벽해. 하늘이 인간을 만들고 본성을 만들고 칠정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나온 건데 왜 나빠지느냐? 인욕에서 나빠진다. 그 과정이 나오고 근데 왜 안현은 공자보다 못하느냐? 안현은 지키는 쪽이었고 공자는 이미 지키는 단계를 넘어서 화지, 감화를 주는 단계다. 근데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은 안현도 모르고 공자도 모르고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썼는데 기가 막혀 이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이 유명한 호학론이다. 이걸 꼭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또 문장이 한 기가 막히게 하나 더 있어. 문장은 길어도. 그게 명도 선생의 정성서라는 건데 그 횡거 선생이 문어 명도 선생 말 찾았어요? 그걸 꼭 명심해 두세요. 나중에 요거를 꼭 찾아서 원문 번역도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아주 좋은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게 유명한 정성서야.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횡거 선생하고 명도 선생하고는 조금 기질이 달라. 명도 선생은 태어날 때부터 순수해. 기질이 천재야. 횡거 선생은 장제 선생은 노력형이야. 그래갖고 공부하다 보면 안 돼. 안 되면 누구한테 물어봤냐? 명도 선생한테 물어봐. 명도 선생은 10살 아래예요. 아래인데도 머리가 뛰어나고 순수하니까. 그랬더니 명도 선생이 가르쳐 준 거야. 편지 답장 낸 거야. 그래서 횡거 선생이 명도 선생의 편지로 물어본 거를 명도 선생이 대답한 내용인데 기가 막혀. 어떻게 왜 질문을 했냐면은 횡거 선생이 그랬어요. 수양을 그렇게 했는데 내 노력을 했는데 가끔가다 무섭고 수양이 안 되고 끊어지고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먼저 점검할 게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된다는 안정의 뜻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 안정된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을 때만 안정된 것만이 아니라 그걸 정욕정이라고 그래. 정욕정도 있지만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일을 하면서도, 시장에 가서 물건 사면서도, 바쁜 속에서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안정, 그게 동욕정입니다. 동욕정이 된다 그러면 기가 막혔다. 정욕정은 얘기할 것도 없어. 정욕정이 된 사람이 동욕정이 안 될 수가 있지만 동욕정이 된 사람은 정욕정이 다른 거야. 그게 유명한 서경덕, 화담 서경덕하고 황진이 얘기예요. 황진이가 서경덕 선비를 무지하게 좋아했지. 왜 좋아했느냐? 차원이 동욕정의 경지까지 왔으니까. 예술도 좋아하고 난하지 않고 뭐 밝히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차원이 확 흔들러와. 그래서 그냥 매일 사모해서 황진이가 서경덕 화담 선생을 사모한 거지, 화담 선생이 황진이를 어떻게 좋아하고 꼬셔볼까 이거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황진이는 기생이었는데 어느 날 누가 와, 면벽한 스님이 나와 면벽해서 20년 동안 도사로다가 임이 돼서 화련간 동안 사람이 왔는데 황진이를 보자마자 하루에 다 망가져버려. 빠져버려. 그러니까 아까 정욕정에 힘썼던 불교의 삼선에 의한 그 강도가 육아의 백화점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천리에 밝아야 돼. 명천리야. 그 내용이야 이게. 그러니까 장인구한테 선배님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그게 있다는 걸 알고 부지런히 하면 어느 날 그 이치만 밝으면 생각을 늘 조금만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그 경지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도통현 최고의 경지가 뭐냐? 이제 저도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까 이제 체득된 걸 보니까 무사심이에요. 딴 게 없어요. 사에 붙잡히는 마음을 다 제거하는 거야. 죽는 걸 무서워할 것도 없어. 이제 가진 걸 갖고 애쓸 것도 없어. 아까 그 아브라함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 사랑하는 외아들인 것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돈 있는 사람이 돈 있는 거를 내놓으라면 안 내놔요. 돈 있는 걸 전부 다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부자야만이 하느님에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낙타에 바늘구멍 가는 걸로 비유한 거예요. 부자는 버릴 수가 없거든. 근데 마지막 갖고 있는 것까지 버릴 수 있는 마음. 그게 이제 죽으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이 세상 잠깐 살면서 부유해진 것 뿐이지 집착할 게 없어. 전세 살다 가는 거야. 내 이름으로 한다고 더 좋을 것도 없어. 사야만 편해서 그런 것 뿐인데 어쨌든 그걸 깨닫고 느끼면 그게 무사심이에요. 저는 무사심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서야 확연히 알게 됐고 그게 된다 그러면 죽음도 무료할 게 없어.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고 죽고 또 깨끗하고 또 편하고 이런 게 가능해요. 그게 근사록을 보면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하나가 더 있지만은 그 뒤에 내용이 부득이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내용들이 다 좋아요. 전부 끝까지 요점이 뭐다는 걸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10분이나 지났어. 참고 있는 여러분도 대단하고 아주 그래도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근사록은 이런 맛배기로 근사록이 뭐다 하는 것만 알아도 되니까 이해하는 걸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이제 그 중요한 걸 뽑아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